눈이 내리네. 백수린. 다혜가 모과나무집에 살았던 건 20대 초반의 일이다. 모과나무집 주인인 임복래 할머니는 엄마의 오촌 이모로 다혜가 입학한 대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다. 마당이 딸린 작은 단독주택인 그녀의 집엔 커다란 모과나무가 있어 사람들은 그곳을 모과나무집이라고 불렀다. 다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엄마가 다혜와 일면식도 없는 이모 할머니에게 연락을 한 건 그 집에 빈방이 많다는 소문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자식들이 떠나고 이모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신 이후 인근 대학 여학생들에게 방을 빌려주던 다혜의 이모 할머니는 더 이상 하숙을 원하는 학생을 찾지 못하고 몇 년째 낙디 낡은 집을 홀로 지키며 살고 있었다. 대학생이 된 이상 원룸에서 자취를 하며 자유를 만끽하고 싶던 다혜로서는 느닷없는 낯선 할머니와의 동거가 마음에 들 리 없었다. 게다가 명절 때마다 보긴 했지만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는 모두 아주 멀리 살았고 방문은 대체로 짧았기 때문에 다혜에게는 노인과 생활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바람과 달리 엄마는 끝내 다혜를 모과나무집에 살게끔 결정했는데 그건 아무래도 그러는 편이 여러모로 안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삶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다혜는 부모 곁을 떠나 살아본 적도 밥을 스스로 해먹거나 빨래를 해본 적도 없었다. 그렇게 해서 하숙생이면서 먼 친척 손녀딸로서의 조금 특별한 삶이 시작됐다. 20살의 2월, 다혜의 엄마는 이모 할머니가 차려준 저녁밥을 같이 먹고는 잘 부탁드려요 라고 몇 번이나 말한 뒤 기차역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다. 엄마가 떠난 뒤 낯선 집 침대에 누웠지만 다혜는 쉽게 잠에 들지 못했다.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성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기대와 끝나버린 어린 시절에 대한 아쉬움이 뒤섞인 아주 묘한 감정이 다혜를 뒤척이게 했던 것이다. 온 동네 사람들이 양잠업을 하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이모 할머니는 남편을 따라 도시로 왔고 새 아들을 낳았다. 남편은 세무공무원이었는데 과거엔 지금처럼 납세자가 자신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마음대로 부과했기 때문에 위세가 좋았다. 모과나무집 거실 벽에 걸려있는 환갑잔치 사진 속 이모 할아버지는 키가 크고 어깨가 딱 벌어져 왕처럼 자신만만한 모습이었다. 이모 할머니는 그 옆에 하늘색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미용실에 막 다녀온 것인지 머리가 유난히 새까맸다. 모과나무집은 벽돌로 지어진 2층 집으로 이모 할머니와 이모 할아버지가 40대 때 벽돌을 하나하나 골라 지었다고 했다. 오래된 집답게 외풍이 있었고 보일러가 가동될 때마다 요란한 소리가 났다. 창틈으로 바람이 새는 탓인지 겨우내 화장실이 너무 추워서 다혜는 맨엉덩이가 반개에 닿을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야 했다. 집은 여러모로 낡아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마당은 무척 아름다웠는데 그건 할머니가 온갖 정성을 들여 마당을 가꾸기 때문이었다. 마당에는 모과나무를 비롯해 밤나무와 대추나무가 심겨 있었고 여름엔 모란과 채송화가, 가을엔 국화와 천희롱이 피었다. 낮은 담벼락엔 능소화가 덩굴을 이루었고 그 아래에는 더 이상 쓰이지 않아 비어있는 장독들이 있었다. 이모 할머니는 무척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밥을 안친 후
쌀이비로 마당과 골목을 쓸었는데 다혜가 늦지막이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설 때면 이모 할머니는 벌써 해야 할 일을 거의 다 끝내놓은 상태였다. 이모 할머니는 집 담벼락 앞에 의자를 내다 놓고 앉아 동네 이웃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과일을 잘라 먹곤 했다. 그중 이모 할머니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장권사 할머니는 왕년에 미용실을 운영했고 호피무늬 티셔츠를 즐겨 입었다. 김권사 할머니는 눈썹 문신을 너무 진하게 한 탓인지 인상이 사나웠지만 사실은 온순했고 폐지와 공병을 주워 파는 일에 열성이었다. 할머니들의 공통점은 대체로 귀가 어둡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대화 소리는 언제나 요란했지만 그중 제일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귀가 가장 어두운 이모 할머니였다. 게다가 이모 할머니는 수다쟁이이기까지 해서 다혜가 듣다가 중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화장실이나 부엌으로 도망을 가더라도 개의치 않고 끝까지 귀청이 떨어질 만큼 큰 소리로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여기 살던 사람 중에 지금 판검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교사가 된 사람도 있어. 이모 할머니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한 옛날 하숙생들 중에는 독재 타도를 외치며 데모를 했다던 학생들도 있었다. 나이 많은 이모 할머니가 데모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는 것은 다혜에겐 정말 뜻밖의 일이었다. 이모 할머니는 또 무슨 소리를 냈던가? 모과나무집에 살기 시작한 이후 다혜를 놀라게 한 것은 이모 할머니에게서 끊임없이 새어나오는 온갖 소리였다. 기침 소리, 코 푸는 소리, 앉았다 일어날 때 내는 신음소리. 이모 할머니는 잡초를 뽑거나 다림질을 하면서 혼잣말을 했고 걸어다니면서 트림을 하고 방귀를 뀌었으며 자다 깨서 화장실에 갈 때는 문을 꼭 닫지 않은 채 볼일을 보았다. 졸졸졸. 한밤중 과제를 하다가 듣게 되는 그 소리는 다혜를 진저리치게 만들었다. 보아서는 결코 안 될 광경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모과나무집에 살게 된 이래 다혜가 새롭게 발견한 것은 늙는 일이었다.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 품위를 잃고 수치를 망각하는 것, 타인의 눈에 스스로 어떻게 비칠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삶에 주어진 실로 놀라운 특권 같다고 다혜는 생각했다. 그것은 정말 특권이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 그 시절 다혜는 매일 아침 입고 나갈 옷을 정하느라 지각할 위기에 처했고 건강이 겹치는 동기가 없어 혼자 밥을 먹어야 할 때면 식당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고등학교 시절 배운 중국어를 좋아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중경삼림이나 타락천사 같은 영화의 대본을 구해다 대사를 외우기까지 한 다혜였지만 중문과에는 어린 시절 홍콩에서 살다 온 아이가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문장을 읽어야 할 때마다 발음이 신경 쓰였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다혜는 학과 내에서 주류를 이루는 무리에 섞일 수 있기를, 다른 동기들보다 매사에 조금이라도 더 앞에 설 수 있기를 은밀히 원했다.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부모에게 받았던 기대의 힘이란 놀라운 것이어서 주변부로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조차 다혜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끈질기게 남아 있었다. 그 즈음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열등감은 번갈아가며 얼굴을 바꾸고 다혜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또 모과나무집에서는 이런 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이모 할머니가 종일 거실에 틀어놓는 TV 속 사람들의 목소리. 이모 할머니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개의치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TV를 틀어놓았으나 이모 할머니가 단연 좋아하는 것은 드라마였다. 모든 아침 일과를 끝내놓고 시청하는 아침 드라마. 저녁을 먹고 나서 보는 일일 드라마와 주말 연속극. 이모 할머니를 매혹하는 건 통속적인 사랑의 서사였다. 가끔 둘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 이모 할머니는 흥분해서 드라마에서 본 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다. 아니, 어떻게 조강지처를 버릴 수가 있냐? 순애보적인 사랑, 배신과 복수, 감동적인 화해와 용서. 다혜 역시 이야기를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이모 할머니가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 중 어떤 곳도 마음이 당기는 건 없었다. 더욱이 다혜는 사랑을 드라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살아내고 싶었다. 여중 여고를 나와 남자와 가깝게 지내본 적도 없었고 스스로 대단한 미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다혜는 진짜 사랑을 기다렸다. 아무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모험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세계로 자신을 데려가 줄 사랑을. 이따금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다혜는 방 창문을 열고 모과나무가 서 있는 마당을 내다보며 책이나 영화에서 보았던 주인공들을 떠올렸다. 사랑을 위해 기꺼이 파멸을 선택하는 연인들.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열정. 그렇게 어둠 속에 선 채로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부풀어 있는 진분홍의 모가꽃 망울이 흔들리는 걸 보고 있노라면 자신의 삶 앞에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그로 인해 커져가는 불안에 사로잡혀 다혜는 때때로 몸소리를 쳤다. 친구를 따라 우연히 유적답사 동아리에 가입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동아리 사람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며 밤늦도록 어울리는 일이 많았다. 강의가 끝나고 동아리방에 앉아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맞는 동기들끼리 즉흥적으로 학교 앞 호프나 전통주점에 술을 마시러 가는 시기였는데 이따금 선배들이 무리 속에 섞이기도 했다. 그때 함께하는 건 대체로 한 학번 차이가 나는 남자 선배들이었다. 대단히 어른인 척하고 외국 맥주 브랜드에 대해 알려주고 성적에 후한 교수들의 정보를 주던 선배들은 답사할 장소에 대한 스터디를 주도하고 동아리 내 규율을 강조했는데 동기 중 재수한 남자애들은 그들이 선배 행세를 할 때마다 뒤에서 비웃었지만 다혜는 남녀가 섞여 늦게까지 어울린다는 사실만으로 은근히 흥분해 있었다. 유쾌한 분위기, 떠들썩한 소음, 이상주의적인 가치와 낭만적인 몽상의 범람. 다혜는 그 자리에 빠지고 싶지 않았지만 가끔은 모임의 분위기가 한창 달구어져 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할 때가 있었다. 왜 이렇게 일찍 집에 가? 그즈음 가장 친하게 지내던 상아와 규희가 호프 바깥으로 따라 나와 다혜를 붙잡았다.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친구들이 붙잡는 것은 다혜에게 커다란 기쁨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혜는 친구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모 할머니한테 늦는다고 말 안 하고 나왔더니 메시지를 벌써 7개나 남기셨어. 아닌 게 아니라 다혜가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늦어지면 이모 할머니는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몇 번이고 연락을 했고 자지도 않고 다혜가 귀가하기만 기다렸다. 이모 할머니는 대체 왜 그러는 걸까? 그건 이모 할머니가 다혜를 염려하는 나름의 방식일 터였다. 하지만 당시 다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단조롭고 지루하게 반복되는 노년의 일상에 주어진 새로운 이벤트, 친척 손녀 돌보기를 이모 할머니가 즐기는데 자신이 희생되고 있다고 심술궂게 생각했다. 이모 할머니가 귀가를 재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법의 주문은 단 하나였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해요. 또? 공부를 하는 거라면 할 수 없지. 이모 할머니에게는 공부한다는 행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이 있었는데 그건 이모 할머니가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었다. 이거 좀 읽어줘. 처음에는 눈이 침침하다고 고지서나 전단 따위를 읽어달라고 가져오던 할머니는 어느 날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사실은 글을 읽는 법도 쓰는 법도 모른다고 털어놓았다. 아, 배운 적이 없으세요? 없어. 이모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집이 오남 일녀인데 내가 막내딸이거든. 이모 할머니가 콩나물을 다듬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야기가 일단 시작되면 다혜는 오랫동안 붙잡혀 있을 각오를 해야 했다. 이모 할머니는 누군가가 버튼을 눌러주기만을 오래도록 기다린 창고 속 먼지 덮인 라디오처럼 언제든 이야기를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쉼없이 쏟아지는 말의 양은 언제나 다혜를 놀라게 했다. 그래서 다들 나를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얼마나 애지중지했느냐면 이모 할머니의 집에서는 가마솥에서 갓 지은 밥을 풀 때조차 아버지나 장남이 아닌 어린 이모 할머니의 것을 가장 먼저 풀 정도였다. 그것도 잡곡들을 살살 걷어낸 뒤 가마솥 한가운데에 있는 가장 뽀얀 흰쌀밥으로. 나중에 올케들한테 들은 건데 처음 시집 왔을 때는 그게 제일 꼴보기 싫었대. 그렇게 말하며 이모 할머니가 깔깔 웃었다. 아무튼 이모 할머니가 글자를 배우지 못한 이유는 이모 할머니를 온 가족이 그렇게나 애지중지했기 때문이었다. 이모 할머니의 아버지가 여자아이는 바깥을 돌아다녀 보았자 좋을 일이 없다고 말했으므로 이모 할머니는 결혼 전까지 외출을 거의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모 할머니는 오빠들이나 동네 친구들이 학교에 가 있는 사이 혼자 집에 남아 방에서 저고리를 수선하거나 뜨개질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럼 이모 할아버지 돌아가신 뒤 뭐든 읽어야 할 게 있을 땐 지금껏 어떻게 하셨어요? 이모 할머니가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춘 틈을 타 다혜는 한없이 계속되는 이야기를 끝맺기 위해 얼른 끼어들었다. 별 수 있나? 장권사나 글 읽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했지. 그 시절 다혜가 도서관이 아니라 집에서 과제를 즐겨 했던 건 이모 할머니 때문이었다. 다혜가 공부할 때 이모 할머니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다혜는 이모 할머니의 눈빛에서 대견해하는 마음을, 일종의 선망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럴 때면 다혜는 자기 안에 칭찬받고 싶은 마음, 과시하고 싶은 욕구,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픈 허영심이 출렁이는 것을 느꼈다. 첫 중간고사 기간이 지나자 대학에 입학한 이래 묘하게 다혜를 사로잡고 있었던 열기가 조금 가라앉았다. 이따금 문과대 5층 강의실에 앉아 창밖을 보면 학생들이 500년 된 느티나무 아래서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초록이 선명한 잔디밭 위에서 모두가 자유로워 보이는 그 모습은 다혜가 대학교에 입학하기만 하면 주어질 거라 믿었던 보상을 상징했다. 하지만 그런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다인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피어났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숭고한 죽음을 맞이한 선배들의 일화를 듣거나 선배들을 따라 시위에 참여하는 동기들을 볼 때면 평온한 자신의 삶이 부끄러웠으나 다혜에게 그걸 깨뜨릴 만한 위험을 무릅쓸 필요와 용기는 없었다. 그 즈음에는 연애하는 동기들이 속출했다. 선희는 현중과, 민지는 규상과 사귀게 되었고 문수가 소희에게 고백했다는 소문과 주미가 2년 선배인 동우를 찾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상아는 복학생 남자 선배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사각턱에 살집이 있는 그 남자는 다혜의 눈에 여러모로 형편없어 보였다. 하지만 사랑에 빠져있는 상아는 예뻐 보였고 그래서 다혜는 상아가 조금 부러웠다. 연애에 빠진 상아는 그 무렵 다혜나 규희와 잘 어울리지 않았다. 조금 서운하고 치사하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다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한 번은 겹벚꽃이 활짝 핀 문과대 건물 앞에서 규희가 데이트하러 가는 상아를 보며 어떻게 겨우 2~3살 더 많은 남자가 연애 상대로 보일까 하고 혼잣말하듯 물은 적이 있었다. 규희는 줄곧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좋아해왔다고 했다. 중학생 때는 수영 강사를, 고등학생 때는 국어 선생님을. 난 대학에 가서도 틀림없이 나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 같아. 규희가 말했다. 도서관에서 연체료를 놓고 실랑이를 하던 다혜가 준우를 마주친 건 연두빛의 모가 열매가 가지마다 달리기 시작한 6월 초의 어느 날이었다.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책이 필요했는데 연체료를 내지 않으면 책을 빌릴 수 없는 상태였다. 다혜는 대출대에 앉아있는 근로 학생에게 100원이 모자라는데 내일 갖다 주면 안 되냐고 사정을 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100원을 대출대 위에 올렸다. 처음에 다혜는 준우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제인 에어 토론할 때 작품이 별로라고 말했던 학생이죠. 도서관을 같이 빠져나오며 다혜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자 그가 웃으면서 물었다. 그제야 다혜는 준우가 누구인지 기억해냈다. 교양 선택 과목인 영미고전 문학 읽기 수업 분반의 담당 조교가 맹장 수술을 받는 바람에 옆 분반 조교인 준우가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다혜가 수업을 듣는 강의실을 찾은 적이 있었다. 네, 별로였어요.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다. 다혜는 제인 에어를 읽으며 무척 감동을 받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해 나가는 제인에게 매료되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모든 학생이 한결같이 제인 에어에 대해 좋은 평만 했기 때문에 다혜는 그들과 다른 말이 하고 싶었다. 물론 소설 속 인물인 버사가 그려진 방식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게 느껴진 것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다. 준우는 키가 크고 머리숱이 많았으며 눈썹이 처져 순해 보이는 영문과 석사 과정생이었다. 늘 왁스로 머리를 정리했는데 그 탓인지 고개를 숙이면 달콤한 향기가 났다. 도서관에서 대화를 나눈 이후 그들은 도서관이나 문과대 로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교내에서 밥을 같이 먹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규희도 함께였다. 규희가 술을 사달라고 졸라 방학 중에 셋이 맥주를 마시러 간 적도 있었다. 종이에 곡목을 적으면 음악을 틀어주는 지하의 바였는데 동기들과 가던 술집과 달리 바는 조용했고 I love you more than you will ever know 같은 그때까지 다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음악이 흘렀다. 열대야가 막 시작돼 후텁지근했던 여름밤, 준우의 단골바에서 맥주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혜와 규희가 같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중 규희가 물었다. 선배가 너 좋아하는 거 아냐? 그럴 리가 없지. 그럼 넌? 나도 아냐. 다혜가 그럴 리 없다고 말한 건 정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20이었던 다혜에게 당시 27살이던 준우는 까마득한 어른 같아 보였는데 그건 그때 다혜가 20대 후반까지의 삶만을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혜에게 그 이유를 사는 사람들은 한 생이 끝나고 다시 태어난 완전히 다른 종의 존재처럼 느껴졌고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30 이후의 삶을 사는 자신의 모습은 그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준우가 고백을 해왔을 때 다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해질녘의 캠퍼스에서였고 푸른 수풀이 우거진 교내의 인공 연못은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준우의 얼굴 역시 석양에 물든 듯 새빨갰는데 그토록 어른스러운 남자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자기 때문에 붉어졌다는 사실이 다혜의 마음을 움직였다. 훗날 다혜는 왜 고백을 받아줬냐는 상아의 질문에 그 얼굴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규희가 비난하듯 물었을 때는 그 고백의 진실함이 자신도 그때까지 눈치채지 못했던 감정을 깨닫게 했다고 답했고, 다 거짓은 아니었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진실은 이런 것이었다. 연애해보고 싶다는 호기심, 누군가가 자기를 좋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서 확인받고 싶은 조바심, 그때까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감정을 경험해보고 싶은 욕망. 그의 여름과 가을은 다혜와 준우의 것이었다. 햇살이 눈부셨고 하늘이 깨질 듯 파랬고 새들이 지저귀었다. 그들은 시내 곳곳을 끝도 없이 걸어 다녔고 강으로 오리배를 타러 갔다. 강물이 햇살에 반짝였고 다혜의 뺨이 시도 때도 없이 상기되었는데 그게 햇볕 때문인지 두근거림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두운 골목에서 입을 맞췄고 집에 돌아온 후엔 창문을 열어놓고 마당을 내다보며 조용조용 통화를 했다. 그럴 때면 창을 타고 어지러울 만큼 달콤한 향기가 쏟아지듯 밀려왔고 가로등 불빛에 주홍으로 곱게 물든 나무들이나 장독대가 보였다. 만나는 남자 생겼냐? 어느 날 이모 할머니가 물었다. 이모 할머니가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연애에 관대할 거라고 다혜는 기대했지만 그 생각은 금세 틀린 것으로 판명이 났다. 일찍이 다녀라. 이모 할머니는 전보다 다혜를 단속했고 통금 시간과 옷차림에 더 엄격해졌다. 하지만 다혜는 27살인 남자와 만나고 있었고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 날이 추워진 이후에 그들은 종종 준우의 원룸에서 중국 음식 따위를 시켜 먹으며 일본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을 불법 복제한 비디오나 외화를 봤다. 성행위 장면이 등장할 때마다 다혜는 당황했지만 그런 정도는 별것도 아니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려 했었다. 그의 방엔 탈식민주의나 제국주의 같은 단어가 섞인 어려운 책들이 주로 꽂혀 있었다. 준우와 같이 있으면서 다혜가 배우게 된 것은 자신이 제3세계 여성이라는 사실이었다. 준우는 인종의 문제와 권력의 문제 같은 것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안경을 끼지 않고 자막 있는 영화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런 말이 마음에 들었다. 그때까지 그와 잔 적은 없었다. 가끔 아슬아슬한 지점까지 나아갈 때도 있었지만 다혜가 주저하는 듯하면 그는 더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들의 데이트는 대체로 귀가를 종용하는 이모 할머니의 연락과 함께 끝났다. 노인이 되면 저녁잠이 많아진다던데 너희 할머니는 왜 이리 잠이 없으신 걸까? 때로 준우는 농담조로 이렇게도 말했다. 젊고 예쁜 네가 놀러 다니는 게 영 배 아프신 건가? 이모 할머니의 잔소리에 불만을 가질 때가 많았으면서도 막상 준우가 그런 식으로 말할 때면 다혜는 조금 놀랐다. 하지만 다혜는 준우가 그렇게 말하는 게 자신을 치켜 세우기 위한 것이란 걸 알았고 나중엔 대수롭지 않은 듯 흘려들었다. 다혜가 준우와 자야겠다고 결심하고 집을 나선 건 한파주의보가 내린 겨울방학의 어느 날이었다. 갑자기 추워진 탓인지 현관 열쇠 구멍에 열쇠가 꽂히지 않아
수리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았을 때였고 결로 때문에 방 천장 벽지 위에 생긴 갈색의 얼룩이 점점 번져가던 무렵이었다. 준우의 집으로 향하기 조금 전 다혜는 상아와 전화통화를 마쳤다. 그날 아침 다혜는 규희로부터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절교 편지를 느닷없이 받았고 온종일 영문을 몰라 답답해하다 상아에게 전화를 걸어본 것이었다. 규희가 준우 선배를 좋아했다던데 몰랐어? 다혜는 정말 몰랐고 화가 났고 그렇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절교를 당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혜는 속상한 기분을 떨치기 위해 책을 펼치고 소리내어 읽었다. 청춘은 우리가 지니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단 하나의 것이죠. 늙는다면 나는 자살을 하고 말겠소. 준우가 읽어보라고 추천해준 책 중 다혜의 마음에 든 건 영원히 젊고 아름답길 원하는 남자에 대한 소설이었다. 얼마나 슬픈가. 나는 늙어 무섭고 끔찍해질 텐데 이 그림은 항상 젊은 상태로 남겠지. 준우는 다혜가 실제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혜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추천받은 책들을 읽으면서도 언젠가 그가 자신의 실체를 알고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마음 한구석에 갖고 있었다. 준우는 다혜가 그때까지 알고 지내던 사람 중에 가장 똑똑했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절대로 인정하지도 않을 거였지만 그렇게 지적인 사람이 자기를 규희도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자신의 머리카락과 눈썹에 입을 맞추고 차가운 발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작은 새 두 마리 같아 라고 말한다는 사실은 때로 자기를 향한 욕망으로 괴로워하며 허락한다는 사인을 보내주길 간청한다는 사실은 다혜를 우쭐하게 만들었다. 다혜는 충동적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위에 두꺼운 패딩을 걸쳤다. 통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야 했다. 이모 할머니가 어디를 나가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금방 돌아와요. 다혜가 다급하게 현관 벨을 누르자 준우가 놀란 눈으로 문을 열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하러 왔어. 집 안으로 들어서며 다혜가 말했다. 칼바람을 맞으며 뛰어온 탓인지 준우의 원룸이 춥게 느껴졌다.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던 그가 이윽고 말했다. 겁나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다혜는 조금 더 겁나지 않았다. 난방만 조금 올려줘. 다혜가 말했다. 며칠 후 다혜는 답장을 썼다. 일방적으로 절교를 하자니 너무한 거 아냐? 잠시 뒤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썼다. 미안해. 맹세코 나는 네가 준우 선배를 좋아하는 줄 몰랐어. 하지만 결국엔 어느 편지도 보내지 않았다. 그 후로 규희가 다른 학교 편입에 성공해 캠퍼스를 떠날 때까지 그들은 서로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지냈다. 매점이나 학생식당에서 하얀 목덜미가 드러날 만큼 짧은 규희의 단발머리나 규희가 즐겨 입던 맨투맨 티셔츠 같은 것을 알아볼 때 다혜는 서글퍼지기도 했지만 준우와 함께 있을 때면 어지러운 행복과 흥분 속에서 그런 감정을 금세 잊었다. 다혜가 모가나무집을 떠난 건 24살 때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 행정실에 취직한 이후였다. 어린 시절부터 꿈꾸었던 직업은 아니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선배들을 보아온 터라 여러 차례 실패 끝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다혜는 무척 안도했다. 그 당시 경제적인 이유로 유학을 포기하고 국내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준우는 축하한다며 백화점에 데려가 구두,
리본 장식에 달린 검정색 스틸레토 힐이었다. 구두를 사주었고 다혜는 그것을 오랫동안 아껴 신었다. 그들 사이가 언제나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여느 연인들처럼 그들 사이에도 오해와 질투, 눈물바람과 용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날의 다혜는 그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들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모과나무집을 떠나고도 몇 년 더 지속됐던 준우와의 연애는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끝이 났다. 어느 금요일 밤 연락 없이 찾아간 준우의 집 앞에서 그가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걸 다혜가 보아버린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들의 연애는 그날 끝이 났어야 하지만 다혜는 미련하게 끝이 왔음을 모르는 척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될 때까지 분명히 존재했던 아름다운 날들조차 없었던 일처럼 오랜 시간 기억 속에 묻어두고 싶어질 때까지. 다혜는 그 당시 관계가 끝났음을 자신이 그토록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간을 끈 건 틀림없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끝에 대한 두려움, 사랑을 다시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다혜는 아는데 당시 이별을 계속 유예했던 건 무엇보다 젊고 예뻤던 시절의 자신을 그가 상기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완전히 헤어진 건 그 밤 이후로 5달이 지난 뒤였다. 헤어진 이후에도 그의 소식은 드문드문 들려왔으나 다혜가 3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그나마도 더 이상 듣게 되는 일이 없었다. 이제 다혜는 40대 중반이고 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며 부모님과 수도권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부모님이 고향을 떠나 다혜와 같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의 전립선암이 발견된 이후였는데 병원에 다니기 더 수월했기 때문이었다. 한때는 당장이라도 아버지를 잃을 것처럼 두렵던 순간들이 많았으나 다행히 아버지는 이제 건강을 되찾았다. 이모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다혜가 35살일 때였다. 뭉게구름이 가득한 봄날이었고 장례식장에 모인 문상객들이 호상이라는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을 다혜는 기억했다. 그 외에는 그날에 대해 다혜가 기억하는 게 많지 않은데 그건 아마도 몇 년 후 다혜가 듣게 된 대학 동기의 부고와 달리 90살이 넘은 노인의 죽음은 다혜에게 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연락이 끊겼던 동아리원들을 한꺼번에 보게 된 건 동기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날이었다. 다혜가 39살이 되었을 때 있었던 일로 기후변화 탓에 비정상적으로 더웠던 10월이었다. 과로사였대. 유독 쓸쓸하게 느껴졌던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재회한 상아가 말했다. 부모상 소식은 이따금 들어도 아직 본인상 소식을 듣는 일은 흔치 않은 나이였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모인 동기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침통했다. 문수의 아내는 어렵게 얻은 아이를 막 낳은 참이었다. 장지까지 따라갔다가 되돌아오는 길. 그냥 헤어지자니 마음이 좋지 않아 다혜와 동기들은 대학병원 근처 식당에 들어가 한낮에 순댓국을 먹으며 소주를 마셨다. 식사 시간이 지난 터라 순댓국집엔 그들 말고는 손님이 아무도 없었고 그들은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날 오후 하나같이 체중이 늘고 머리숱은 적어진 동아리원들을 보면서 자신이 알던 20살 적의 그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 생각했던 일을 다혜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문수가 좋아했던 소희는 오래전 다른 남자와 결혼해 어느새 9살이 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문수가 소희에게 고백하던 날 동기들이 우르르 소희의 하숙집 앞에 몰려갔던 일에 대해서 회상하기 시작했다. 목련이 아직 지지 않은 봄밤, 어두운 골목길에 서서 문수가 대뜸 창문에 대고 사랑 고백 노래를 부르던 모습을 훔쳐보며 저러면 틀림없이 차일 거라고 뒤에서 킥킥댔던 일. 그런 일들을 떠올리며 웃고 우는 사이 대화는 밴쿠버로 이민 간 주미에게 사고가 있었다거나 같은 동아리 출신 커플 중 유일하게 결혼에까지 이르렀던 현중과 선희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쪽으로 흘러갔다. 듣다 보니 죄다 안 좋은 소식들 뿐이라 분위기가 더 가라앉고 있는데 상아가 민지의 결혼식 이야기를 꺼냈다. 민지 지난달 결혼해서 지금 거제도에서 사는 거 알지? 민지가 지난달에 결혼을 했어? 어느덧 중학생 아들의 아빠가 되었고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다는 규상이 물었다. 상아가 휴대전화를 뒤져 사진을 보여줘 다혜와 동기들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민지를 볼 수 있었다. 사진 속 민지는 상아와 함께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39살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민지의 얼굴이 무척 환하고 예뻤다. 이모 할머니의 장례식 이후 삶이 바빠 다혜는 모과나무집에 다시 가보지 못했다. 누군가로부터 모과나무집이 이제는 카페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긴 했지만 모과나무가 베어졌고 그 자리에 파라솔 달린 정원용 테이블이 놓여있는 모습은 다혜의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따금 화장기 없는 얼굴로 거울을 보다 그 속에서 이방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거나 예전엔 알지 못했던 통증에 시달리는 몸이 낯선 타인의 것처럼 느껴져 젊음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불현듯 자각하게 되는 날이면 다혜는 모과나무집을 마지막으로 찾았던 어느 오후로 되돌아갈 때가 있었다. 28살 겨울이었고 눈이 예보되어 있는 날이었다. 예년이면 첫눈이 진작 내렸을 법한데 어쩐 일인지 눈 소식이 늦어지고 있었다. 이모 할머니는 그때 암 수술을 받은 지 1년 정도 된 시점이었고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깨 관절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수술을 받으신다고? 다혜에게 전화로 그 소식을 전한 엄마는 한숨을 쉬더니 딱하다는 투로 그러니까 말이야 하고 말했다. 전신 마취도 해야 해서 너무 위험하다며 자식들이 다 말렸는데도 이모 할머니는 수술을 받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 죽으나 사나 다 똑같다는 마음이신 건지. 아무튼 조만간 수술 받으신다니까 한번 뵈러 갔다 와라. 그래도 널 오랫동안 보살펴 주었잖아. 4년 만에 찾은 모과나무 집에 도착했을 때 다혜의 눈에 띈 건 볕이 좋은 날이면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담벼락 아래 의자가 치워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모 할머니의 몸에 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은 이후 노인이 혼자 낡은 집에서 지내는 걸 자식들이 원하지 않았으므로 이모 할머니는 긴 시간 동안 집을 비우고 자식들의 집에 돌아가며 머물렀다고 했다. 이모 할머니의 소식을 엄마로부터 전해들은 다혜가 전화를 걸었을 때 이모 할머니가 마침 모과나무집에 있었던 것은 어깨 수술을 받기 전 집을 정리해두기 위해 돌아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동안 집을 비워뒀다더니 그 탓인지 다혜가 기억했던 것보다 집안이 더 춥게 느껴졌다. 이게 얼마만이냐? 반갑게 웃으며 다혜를 맞이하는 이모 할머니의 얼굴이 너무 마르고 주름져 있어서 다혜는 깜짝 놀랐다. 왜 이렇게 춥게 계세요? 보일러 고장났어요? 아니, 혼자 있는데 집 전체를 난방하는 게 뭐해서. 방으로 들어가자. 거긴 따뜻해. 보일러를 정말 안방에만 틀어놨는지 방엔 훈기가 가득했다.
다혜가 안방에 들어가 앉는 건 거의 처음이었다. 모가나무 집에 살 때조차 이모 할머니가 쓰는 방에 들어갈 일은 그다지 없었으니까. 안방에 있는 마당 쪽으로 난 유리창 너머로 잎을 모두 잃은 모가나무와 추위에 얼어버린 꽃나무들이 보였다. 그 앞에 놓인 작의 문갑 위에는 두루마리 휴지와 탁상시계, 성경 구절이 적힌 달력이 놓여 있었다. 볕이 닿은 자리를 따라 변색된 벽 위엔 오래되어 보이는 액자들이 여럿 걸려 있었다. 다혜는 사진을 보기 위해서 벽 쪽으로 다가갔다. 사내 아이들의 흑백 돌사진과 누군가의 대학교 졸업사진, 그 옆에는 더 낡아 보이는 흑백 결혼사진이 있었다. 볼살이 통통하고 앙담은 입술이 새침해 보이는 어린 신부. 누구지? 곧바로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다혜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모 할머니 말고 달리 누구겠는가? 서 있지 말고 여기 앉아. 이모 할머니가 방 한가운데 깔아둔 방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게 언제적 사진이에요? 다혜가 상을 사이에 두고 이모 할머니와 마주 앉으며 물었다. 내가 17살 때니까. 그럼 그게 몇 년 전인 거냐? 참,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말이야. 교회 신도 중 어떤 노부부가 몇 주 전 결혼 7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애찬식을 가졌다는 에피소드는 그날 이모 할머니가 다혜에게 들려준 많은 이야기 중 하나였다. 새하얀 면사포를 쓴 86살의 신부와 그런 신부를 바라보는 늙은 신랑, 나눠 먹었던 시루떡, 해로한 부부를 위한 축복의 말들. 몸은 좀 어떠세요? 다혜가 물었다. 괜찮아. 어깨가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렇지. 옛날부터 그랬잖아. 이모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넌 어떻게 지내냐?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다혜는 솔직한 심정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답했다. 이제 해가 바뀌면 29살이 되고 마는데 애인과 헤어져 버렸고 이직을 하려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나이이지만 직장을 그만두는 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고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즈음 다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인생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믿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최후의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초조해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렇게 묻고 다혜는 황급히 덧붙였다. 병원에 다니고 계시겠죠? 나? 그러자 잠깐 동안 이모 할머니의 눈이 생기로 빛났다. 나는 요즘 한글을 배우고 있어. 한글이요? 이모 할머니가 손을 뻗어 문갑의 손잡이를 열더니 그 안에서 한국어 교재 2권을 꺼내왔다. 응, 노인들한테 한글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거든. 그리고 이모 할머니는 책을 펼쳐 보였다. 책에는 서툰 글씨로 쓰인 가위, 나비, 다리미 따위의 낱말들이 있었다. 글자를 읽을 수 있으니 간판도 읽고 너무 좋아. 내 이름도 쓸 수 있어. 이모 할머니는 임봉예라는 글자를 연필로 써보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권사 할머니 아들이 학교를 알아와서 같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벌써 2학년이라고. 그 학교에서 이모 할머니는 가장 고령의 학생이었다. 옛날에 말이야. 그날 이모 할머니가 들려준 또 다른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었다. 오빠들은 모두 학교에 가는데 홀로 집에 있어야 했던 어린 시절 이모 할머니의 낙은 창밖을 내다보며 누군가가 오지는 않을까 기다리는 것이었다. 이모 할머니는 하염없이 기다렸다. 해가 나든 비가 오든 누군가가 나타나 지루한 일상을 뒤흔들어 주기를. 늘 그래왔듯 그렇게 창밖을 내다보기만 하던 이모 할머니가 문득 몰래 바깥에 나가봐야겠다고 결심을 한 건 음력 5월의 어느 날이었다.
갑자기요? 어디를 가려고요? 무언가 추임새를 넣어야 할 것 같아서 다혜가 물었다. 처음엔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어. 집안 어른들은 모두 뽕밭에 나가 있던 계절이었다. 아직 10살밖에 안 된 이모 할머니는 나무에 열린 오디를 따먹으면서 연초록빛이 가득한 흙길을 그냥 걸었다고 했다. 겁도 없지. 길을 잃으면 어쩌려고. 이모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치만 그때 먹은 오디는 맛있었지. 정말 달았어.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 보니 도착한 곳이 오빠들이 다니는 학교였다. 수업 중인지 학교는 조용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려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막상 건물을 보고 있자니 교실, 자기에게만 허락되지 않는 그 공간이 이모 할머니는 너무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까치발을 하고 몰래 창 너머를 훔쳐봤지. 책을 펴놓고 글을 읽는 애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는지 몰라. 그땐 정말 상상도 못했어. 언젠가는 나도 오빠들처럼 글을 쓸 수 있게 될 거라고는. 모가나무 집에 살던 시절과 달리 그날 다혜가 이모 할머니의 이야기를 집중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실려 연갈색의 메마른 나뭇잎이 이따금 작은 새처럼 빈 나뭇가지 사이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건너다 보면서 그날 다혜는 자꾸 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었다. 할머니도 아시겠지. 그렇지 않다면 집을 정리하기 위해 수술 전부터 일부러 집에 다시 찾아올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다혜는 서글퍼졌는데 끝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이게 할머니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지도 몰라. 다혜는 이모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전신마취가 할머니의 생을 소리 소문 없이 앗아가 버릴지도 모르니까. 이모 할머니는 그것을 각오하고 있을 거였다. 그러면 이 집은? 시간이 흐르면 대문의 페인트는 벗겨져 검버섯이 핀 듯 얼룩덜룩해지고 방문의 경첩들은 녹슬어 끼익끼익 소리를 내고 노쇠한 수도가는 이물질이 쌓이다 막히고 터져버릴 것이다. 그러다 종국엔 이 집도 허물어지고 말겠지. 그런 생각이 다혜를 슬프게 만들었다. 할머니는 대체 왜 지금 한글을 배운 걸까? 이제와 무슨 의미란 말인가? 할머니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고 죽음이 할머니의 쇠약한 육체를 자유롭게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수술을 꼭 받으셔야 해요? 다혜가 깍지 낀 두 손을 상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응, 하루를 살아도 안 아프게 살고 싶어. 좀 더 오래오래 사셔야죠. 부질없는 말인 줄 알면서도 다혜가 말했고 그건 다혜의 진심이었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수술도 하는 거야. 처음에 다혜는 이모 할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윽고 놀라움 속에서 할머니가 말하려고 한 바를 이해했다. 눈이 내리네. 이모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탄성을 내뱉은 것은 잠시 후의 일이었다. 유리창 밖에서는 어느새 정말 눈송이가 날리고 있었다. 이게 올해의 첫눈이야. 그렇게 말하는 이모 할머니의 얼굴은 얼마나 천진했던가. 눈을 감으면 다혜는 여전히 그날의 풍경을 볼 수 있다. 마지막 힘을 내는 보일러가 방문 저편에서 부드럽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바람이 불 때마다 연회색 하늘을 배경으로 미세하게 진동하던 장가지들과 창을 더 잘 보기 위해 열어젖혔을 때 그녀의 손에 닿았던 자카르 커튼 자락의 감촉. 겨울 묘지처럼 보이던 황량한 마당 위에 눈송이가 하염없이 떨어지고
이모 할머니와 다혜는 말을 잃은 채 앙상한 나뭇가지와 메마른 꽃덤불이 흰빛을 덧입는 광경을 바라본다. 눈을 난생 처음 보는 어린아이들처럼 고요한 즐거움을 느끼며 20살 때 다혜는 자신이 언젠가는 늙을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믿지 못했다. 겨우 28살이었을 때는 이제 늙어버린 노인의 마음을 알 것만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노인의 마음을 안다고 믿었다니 주제넘는 오만, 어리석은 소리. 다혜는 아무것도 몰랐다. 여전히, 지금도.